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요,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일본의 민박 투자, 그러니까 그 단기 숙박 임대 사업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. 겉보기엔 되게 매력적인 투자 같은데 이게 또 숨겨진 위험은 없을지 한번 전문가 경험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주거용 건물을 숙박시설로 쓰는 건데요. 요즘 관광객 늘면서 관심은 진짜 많이 받았죠. 네네. 근데 이게요, 법규라던가 특히 그 자금 조달 쪽에서 좀 예상 못한 그런 함정들이 많더라고요. 자료들 보니까 실제 경험에서 나온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어요.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민박이라는 게 왜 갑자기 나온 건가요? 예전에는 호텔 아니면 료칸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맞습니다. 원래는 그 류칸업법 따라서 허가받은 데만 가능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확 늘면서 도쿄 같은 데는 뭐 호텔방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졌어요. 호텔 요금도 엄청 오르고요. 아, 그래서 아예 빈집을 좀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군요. 네네. 그게 바로 주택 숙박 사업법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민박신법이고 여기서 그 유명한 180일 제한 이게 나온 거죠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아,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호텔 부족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기존 숙박업계랑 막 완전 경쟁은 좀 피하려고 했던 뭐랄까 그런 절충안이었어요. 아하. 그래서 이 법 따라서 신고된 주택은 1년에 딱 최대 180일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180일. 네, 365일 다 하려면 여전히 그 더 엄격한 료칸업 허가가 필요하고요. 그렇군요. 1년의 절반만 운영 가능한데 근데도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? 자료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. 네, 그게 사실 제일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. 네. 건물을 직접 사려면 뭐 수억 원 그냥 들잖아요. 네. 근데 기존 집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방식, 그러니까 전대라고 하죠. 아, 전대. 네. 네, 이걸로 시작하면 초기 비용이 한 100만 엔에서 300만 엔 이 정도로 확 낮아지거든요. 와, 100만 엔이요. 엄청 차이 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좀 자본이 적거나 아니면 좀 더 큰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 만들려는 분들이 많이 주목하는 거죠. 네, 근데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선 초기 투자금 120만 엔으로 연 240만 엔 순수익, 그러니까 수익률이 200%.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? 너무 좀 환상적인데요? 그 사례. 네, 정말 눈에 띄죠. 근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 정도 수익은요, 아마 연중 무효 운영이 가능한 정식 료칸업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180일 제한 있는 일반 민박하고는 좀 다르죠. 아, 그쵸. 완전 다르겠네요. 네, 그리고 뭐 시부야에서 월세 9만 엔 이런 조건을 사실 지금 찾기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. 그렇겠네요, 지금은. 네, 자료 주신 분도 사실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은 한 연 30% 정도. 그것도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.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아,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사실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금융 관련 위험이었어요. 자료에서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시던데 그냥 집 구해서 신고만 딱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진짜 어쩌면 민박 투자의 가장 큰 뭐랄까 지뢰일 수 있어요. 지뢰요? 네. 대부분 은행에서는요, 주거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아파트론 있잖아요. 이걸로 민박 사업하는 걸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요. 아, 금지요? 네. 심지어는 대출받은 집을 민박 운용자한테 세주는 거, 이것조차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. 그 대출 약정 위반인 거죠. 아, 주거용으로 빌린 돈인데 상업용으로 쓰니까. 그쵸. 목적의 사용이니까요. 그럼 만약에 은행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설마 대출금 다 갚으라고 하나요, 갑자기? 최악의 경우에는요, 바로 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대출금 전액, 즉시 상환 요구. 네. 진짜요? 자료에도 실제 사례가 나와요. 주택대출로 집 사서 료칸 운영하다가 발각돼서 결국 집 팔아야 했던 사람도 있고. 그리고 자료 주신 분 본인도 새로 지은 건물을 민박 운영자한테 세주려고 했다가 은행에서 금융지원 끊겠다 막 이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대요? 대출을 뭐 다른 걸로 바꿨나요? 네, 결국은 이자율은 훨씬 높고 상환 기간은 더 짧은,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안 좋은 사업용 대출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. 아,
여건이 안 좋은데도요? 네, 근데 그것도 그나마 그때 뭐 특수한 개인 사정, 뭐 시공사 문제 같은 게 엮여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,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예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상환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이야, 그리고 민박은 외부에 그 표지판 붙여야 하는 의무도 있어서 몰래 하기도 사실 어려워요. 안 들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진짜 위험한 거죠. 와,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.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민박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께 핵심적으로 뭘 전달하고 싶으신가요? 일단 자금 조달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금 조달이요? 네. 민박 전용 대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조건이 좀 까다롭고 불리하고요. 또 집주인 허가받고 민박 운영 가능한 좋은 입지 매물 찾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단순 원룸 같은 건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서 뭔가 차별화 없이는 수익 내기가 좀 힘듭니다. 그래서 뭐 넓은 집 전체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아주 독특한 테마를 갖추거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. 결국 정리해보면 민박은 초기 진입 비용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180일 규제라는 운영상의 한계, 그리고 특히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금융 리스크라는 아주 예기치 못한 큰 복병이 숨어 있다, 이런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부업처럼 뛰어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생각보다 크네요. 네, 맞아요.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시장조사 진짜 철저히 하고 틈새를 잘 공략하고 무엇보다 주거용 대출이 아닌 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꼭 확보해야 하고요. 네. 그리고 수익률 기대치도 좀 현실적으로 가져가야겠죠. 이런 준비가 다 됐다면 뭐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그냥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가 더 간단하고 명쾌할 수도 있어요. 네, 오늘 일본 민박 투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 주택의 실제 사용 목적이 금융 조건에 이렇게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요, 앞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합법적인 단기 임대를 염두에 둔 그런 부동산의 설계라던가 아니면 금융 상품 자체에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